If China decides to wage an all-out war against South Korea, 70% of South Korea's land, sea, and air forces will be wiped out within 24 hours? 학문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모여있는 그룹 미국 동부의 아이비 리그.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 출신 라이언 씨와 중국인 왕주한 씨가 대립하며 언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윽고 캠퍼스에 수많은 인종과 다양한 해외 각국의 학생들이 주위를 둘러싸 두 국가 간의 대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립 끝에 알게 된 진실에 믿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박수치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프린스턴 캠퍼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 마이클 스펜서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비 리그에서 문화 인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최근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게는 대만에서 유학 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요즘 그녀가 박사 학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최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은 원래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만을 흡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과 군 당국은 최근 중국군이 수상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년 내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쏟아내는 중이었고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할 것을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는 정보를 발표하기도 했더군요. 저는 우울해하는 여자친구가 얼른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에 프린스턴 캠퍼스에서 따뜻한 커피를 주며 여자친구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미국과 중국은 원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 실제보다 과장된 뉴스들이 발표된 것일 거야. 사실 저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북격을 실추시키면서까지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자친구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중국은 원래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아나무인 국가라면서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체면이고 뭐고 무조건 갖고 보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홍콩을 예로 들더군요. 홍콩은 여러 역사적 이유로 인해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의 시료 지배를 받다가 다시 중국에 반환된 지역인 만큼 중국 본토와 사상과 가치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많은 홍콩인들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시진핑과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홍콩의 작가나 언론인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중국 경찰에게 잡혀갔던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등에 소름이 쫙 돋았죠. 그런 일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대만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운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살다가 타의에 의해 하루아침에 중국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두렵다고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야유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깜짝 놀란 저와 여자친구가 소리의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이내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희에게 야유를 보내는 그 중국인들을 향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그 무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명하게 비웃음을 흘리며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그가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여자친구는 저를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그는 왕쥐안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학생이라고 했죠. 아니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 너희 대만인 족속들은 미국인한테 고자질하는 게 특기야? 아니 왜 중국하고 대만 문제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난리야? 아, 알겠다. 이제 보니 너희 대만은 미국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한 국가지? 너네가 그렇게 모지리처럼 구니까 우리 중국한테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저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금 말 다 했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왕쥐안은 오지랖 넓은 미국인은 중국 문제에서 빠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미국도 중국한테 혼쭐이 날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미국에게도 막 들이댈 줄을 몰랐기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1년에 국방비에만 1,000조를 써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냐며 뭘 좀 제대로 알고 떠들라고 했죠. 그러자 왕쥐안은 낄낄거리고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인들은 아직도 옛날의 영광에 취해 있다니까? 너야말로 최근에 영국 BBC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으니 미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뉴스가 나온 것은 알고 떠드는 거냐? 그리고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 중국은 2049년까지 그 어느 국가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전 세계에 선포하셨어.
즉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되는 것도 머지 않았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렇게 왕쥐안이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왕쥐안의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부어버리더군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통쾌한 일을 저지른 우리의 영웅이 등장했죠. 그는 언뜻 보면 왕쥐안과 같은 동양인처럼 보였지만 중국인이라기엔 지나치게 깨끗하고 멀끔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저는 한눈에 그가 중국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역시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왕쥐안이 물을 부은 그 남자를 보고는 감히 변방의 소국인 한국 출신이 감히 중국인인 나를 이렇게 모욕하냐며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어쩐지 세련된 옷차림의 깔끔한 외형이더라니. 역시나 그는 한국인이었어요. 그 한국인 친구는 중국인 왕쥐안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냉수 먹고 속 차려라 라는 옛말이 있거든. 너 같은 오만방자한 중국인을 보니까 딱 그 말이 생각나서 말이지. 어때? 이제 좀 제정신이 들어? 중국인 왕쥐안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인 이 한국인 남자의 이름은 라이언 해리스로 그 역시 정치 외교학 박사 학위 취득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태어난 그가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아주 어릴 때 미국의 백인 가정에 입양을 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쥐안과 그의 중국인 패거리는 대만인인 제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출신인 라이언 역시 멸시해왔다고 하더군요. 왕쥐안에게 당하고만 있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유독 한국 출신의 라이언은 달랐다고 했죠. 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 패거리는 어쩌다가라도 유독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적으로 자격지심을 드러내며 마치 라이언이 들으라는 듯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는 한국 출신 라이언이 점심에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그 중국인 패거리가 그것을 보더니 왜 한국인들은 자꾸만 중국 문화를 훔쳐가려고 하냐며 김치의 기원이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채소 절임이라고 했다더군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중국인 왕쥐안은 오늘도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닌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한국 출신 라이언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은 왕쥐안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왕쥐안은 으드득 이를 갈며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했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지구에서 사라질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 출신 주제에 감히 위대한 중국인인 나를 건드려? 두고 봐. 나중에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나면 결국 한국은 중국에게 흡수당할 테니. 왕쥐안의 말은 분명 재수없고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지만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은 북한 때문에 중국과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기는 하잖아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혹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자멸한다고 해도 중국은 군대를 끌고 한국 정세에 반드시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대한 규모의 중국군을 맞아 한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왕쥐안의 말대로 어쩌면 한국은 7억 명이 넘는 중국군의 군화에 짓밟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출신 라이언은 그런 왕쥐안의 말이 가소롭다는 듯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며 그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너 아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2049년까지 그 어느 국가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했지? 야, 이 멍청아, 넌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냐? 그건 다시 말하면 2049년까지는 중국이 군사 강국이 아니라는 뜻 아냐? 라이언의 말에 왕쥐안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하지만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는 않았어요. 중국은 지금도 세계 3위 군사 강국이거든. 반면에 한국 따위는 고작 5위에 불과하지. 게다가 우리 중국은 육군 병력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 알겠니? 그런데 한국은 어때? 중국군의 절반도 안 되지 않나? 겨우 그 정도 병력으로 우리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건데? 그렇게 말하며 왕쥐안은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였죠. 거기에 더해 왕쥐안과 함께 있던 중국 패거리까지 동조하면서 신이 났는지 박수를 치며 왕쥐안의 말에 환호하더군요. 저와 제 여자친구는 한국 출신 라이언이 이 말에는 어쩌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그건 저와 제 여자친구의 오질 앞에 불과했어요. 왜냐면 라이언은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라이언은 이 상황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 보였죠. 이윽고 라이언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왕쥐안과 함께 있던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답니다. 군인의 수가 많다고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건 대체 어떤 무식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야? 아니 햇병아리가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한들 독수리 한 마리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이언의 말을 들은 왕쥐안은 마치 얼음이 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라이언의 참 교육은 계속되었어요.
라이언은 중국군이 대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군대에 비해 대규모 군대가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대규모 군대에게 적절한 무기가 주어졌을 경우라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중국은 덩치만 부풀렸을 뿐 사실은 최첨단 무기를 갖추지 못한 속빈 강정에 불과했고,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비해 규모는 작을지언정 내실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라이언은 한국의 공군과 중국의 공군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은 2007년부터 J-11이라는 중국제 전투기를 양산하기 시작하며 강한 공군을 표방하기 시작했는데, 엄밀히 말해 이 전투기는 중국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전투기를 만들 때 예전 소련의 전투기인 Su-27에 외형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이죠. 중국의 또 다른 전투기 J-20은 중국이 최초로 개발했다던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 역시 미국 공군 F-117 스텔스 전투기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복제품이 진품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아니 적어도 비슷한 성능이라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싸구려라는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미얀마는 싼 맛에 중국제 전투기를 구입했다가 오작동 문제로 인해 그저 이 전투기를 관상용으로만 쓰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먼저 대한민국 공군은 F-15와 F-16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데, F-16은 대함 미사일인 하푼과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적외선 유도 방식 최신형 미사일 AIM-9X도 날릴 수 있는 막강한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군은 이런 무시무시한 전투기를 무려 140여 대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도 갖추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들을 거의 압살해버리는 수준이랍니다. 이 F-35는 조종사에게 360도 전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전투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근접 전을 벌일 때에는 적군기와 아군기의 색을 각각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구분해 표시해주어 조종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단 1초로 승패가 갈리는 공중전에서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메리트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에는 암람이라는 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은 내장된 컴퓨터가 타깃의 정조준을 유지하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그 어떤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날씨를 봐가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세심하게 계산해 둔 것이죠. 설명을 마친 라이언은 왕쥐안에게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군과 한국 공군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말이죠. 중국인 왕쥐안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결국 그 답은 한국 출신 라이언이 했죠. 중국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적수가 되지 못해. 만약 중국 공군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잖아? 그럼 중국의 전투기들은 한국의 전투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박살 나버릴 거야. 왕쥐안은 그 말에 발끈해서는 중국에는 공군 말고도 해군이 있다며 황해를 관할하는 중국의 북해함대는 핵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이 꼼짝도 할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핵무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그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실실 웃기 시작하더군요. 왕쥐안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짓밟아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 재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중국과 달리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핵무기라는 사상 초유의 공격무기 앞에서 이제 라이언이 어떻게 받아치려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라이언은 왕쥐안이 그렇게 나올 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라이언은 또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지으며 중국인 왕쥐안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왕쥐안은 대체 왜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냐고 꽥 소리를 질렀고, 라이언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라이언은 중국이 정말로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왕쥐안은 2번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라이언의 생각은 달랐어요. 라이언은 중국이 핵무기를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죠. 그 이유는 핵무기를 사용한 뒤 중국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아닌 그 어떤 나라도 제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올 환경오염과 경제 제재였습니다.
우선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핵무기가 터진 후 방사능의 끔찍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은 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30년 동안 방사능에 찌든 변이 된 돌연변이 식물들이 자랐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은 한국과 한국 인근에 사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핵을 발사한다면 중국은 타국을 향해 잔인한 횡포를 부린 이후로 더 이상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겠죠. 세계 시장에서 배척받게 되면 얼마 못 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요. 따라서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일 뿐 실질적인 무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중국의 함대가 서해에 침투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먼저 한국의 해군은 P-8A 포세이돈을 출격시켜 중국 함대를 박살낼 거라고 했죠. 실제로 이 초계기는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을 잡아내는 동시에 적의 수상함까지 공격하는 다목적 항공기로 현존하는 해상 초계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에서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군기 준비될 것이고 이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원샷 원킬로 잡아내는 역할을 하며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고의 무기 체계로 중국 함대들은 한국 본토에 접근도 못 해보고 격추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했죠. 여기에 대한민국 해군은 항대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한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갖추고 있는데 이 이지스함이 전면 배치되면 중국 함대가 한국 해군을 인지하기도 전에 대공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 적을 섬멸시켜버릴 것입니다. 한국 출신 라이언은 왕주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중국과 한국이 교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말이죠. 물론 이것은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만약 중국이 한국의 영해를 침공한다면 5천여 개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탑재한 한국 함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서해에 수장시켜버릴 테니까요. 라이언의 주장은 물 셀 틈 없이 완벽하며 합리적이었고 저는 이제 그만 왕주얀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왕주얀은 더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이제 그 모습은 애잔하고 하찮기 그지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봤자 중국 군대가 한국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한국은 끝이야. 대체 우리의 125만 대군을 반도 안 되는 한국 육군이 어떻게 막을 건데? 중국의 육군 전력은 한국의 해안에 닿기도 전에 전부 수장될 것이라 그렇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줬건만 왕주얀은 눈과 귀를 다 틀어막은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했죠. 라이언은 그런 왕주얀이 불쌍했는지 만약 중국의 육군이 한국 해군의 방어를 운 좋게 모두 피한 뒤 한국 본토에 가까이 접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야, 이 멍충아, 왕주얀 너가 간과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 뭔지 알아? 하나는 한국의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이야. 한국의 바닷속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는 워낙 복잡하고 정교해서 그 자체로 지뢰밭이라고도 하거든? 중국 함선이 한국 해안가에 가까이 왔을 때쯤에는 이미 한국 해군과 공군의 고성능 레이더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후일 것이고 그런 상태로는 천혜의 요새인 대한민국의 해안에 절대 상륙할 수 없어. 라이언의 말을 들으니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토와 바다까지 한국을 지킨다는 사실은 어쩐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침범 불가한 신성한 영역으로 느껴지게 했죠. 왕주얀은 그게 불쾌했는지 입술을 짓씹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라이언은 왕주얀이 간과한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죠. 왕주얀은 한국의 육군이 중국 육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코웃음 쳤지만 사실 한국은 상비군 말고도 예비군이라는 전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비군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무려 300만이라는 숫자에 다다르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뛰어난 지능과 센스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민족이잖아요. 300만의 대군이 각각 훌륭한 두뇌와 압도적인 전투 센스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저는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맨몸으로 맹수를 만난 듯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알고 보니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대국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더군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힘없고 가난한 나라여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에게 삼켜진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던 약소국이 100년 만에 세계 군사 강국 5위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룩한 것이죠. 그 사실이 놀랍고 무서운 이유는 이 폭발적인 성장력의 저력이 한국인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던 과거를 발판 삼아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채찍질하고 단련시켜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는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그토록 광활한 영토와 유구한 역사,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고작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도취된 것밖에 없죠. 그것으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도취된 나머지 주변국들을 괴롭히기까지 하고요. 이왕 그렇게 사악하게 굴 거라면 전쟁 준비나 열심히 하든지, 진짜 웃기게도 중국군의 수뇌부에서는 전투기 연료에 물을 섞는 등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저지르기까지 하죠. 이야기가 여기까지 흐르자 더 이상 중국군의 위용을 뽐낼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역겨운 중국 문화 때문인지 왕쥐아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꺼내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아, 몰라. 어쨌든 중국이 한국보다 위대하고 대단한 국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예전부터 조선은 우리 중국을 형님으로 모셨고, 또 조선의 왕이 청나라의 황제에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빈 적도 있다고. 그러자 라이언은 왕쥐아님 무식하면은 정말 치가 떨린다며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고구려와 수나라라는 중국의 고대 국가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였는데, 수나라는 중국의 조상답게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 말도 안 되는 대군을 맞아 항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자연지형을 이용해 영리한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 결과 수나라는 역사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죠. 시간이 지나 세워진 중국의 다른 고대 국가, 당나라 역시 엄청난 대군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천재 같은 고구려의 장군이 감히 적군은 상상도 하지 못할 계책을 써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뛰어난 것이야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천재성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동시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이기고 있는 것이 없네 라는 것도 깨달았죠. 국가의 영토 크기와 인구수 대비해서 한국은 진짜 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닌 다툼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진짜로 실제 만약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이길까? 라는 생각 말이죠. 세계 경제 대국 순위 2위이자 군사 대국 순위 3위이며 압도적인 인구수를 가진 중국일까? 아니면 천재적인 기술력과 훌륭한 인성, 압도적인 천재성을 가진 한국일까? 답은 너무 쉬웠어요. 단순한 수치와 숫자로만 비교하면 중국이 우세할 것 같겠지만 저를 포함 주변 모든 사람들이 100%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했죠. 왜냐하면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결국 전쟁이라는 것 역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사소한 것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의 일이죠. 우선 중국인들은 기본적인 인성이 덜 된 반면 한국인들은 특유의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만약 한국과 중국이 싸우게 된다면, 그래서 만에 하나 한국이 중국에게 밀리게 된다면 한국의 우방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우선 우리나라인 미국부터도 두 팔 걷고 한국을 돕기 위해 나설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기저기 끝도 없는 적이 있는 국가죠. 중국이 치명적인 위기에 몰리면 중국의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이나 주변국이 중국을 도울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 확실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게임은 끝이라고 봅니다. 왕쥐아는 아무리 해도 한국을 이기지 못하겠는 걸 깨달았는지 자신의 패거리를 향해 뭐라고 중국말을 하더니 자리를 피해 달아나듯 가버리더군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국 출신 라이언을 마치 영웅처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박수를 치고 환호해 주었어요. 아마 모두들 그동안 말만 안 했지. 그 무례했던 중국인 패거리들에게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나저나 저는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라이언은 어릴 때 미국에 입양 와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는 게 당연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제가 궁금해하는 것 같자 라이언은 저를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나를 입양해 주신 가족, 우리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미군이셨어.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셨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한국 군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강한 정신력,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고 감탄했었다고 하셨어.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훌륭했던 한국인들을 떠올리며 할아버지 역시 열심히 사셨고 그 시절이 좋은 인연이 되어서 사고로 부모를 잃고 나라 돌봄센터에 있던 한국 아이였던 나를 우리 부모님이 입양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늘 나에게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셨어. 비록 사고로 부모를 잃고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 와 있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해주셨어. 그 영향으로 나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 라이언의 말에 한국과 미국, 또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모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다던데 훌륭한 미국인 할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한국인 손자가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우리 미국과 한국은 서로 사이가 좋은데 저 중국인들은 왜 미국까지 와서 저 난리를 쳐대는 것인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물론 중국인이라고 해서 다 왕쥐양 같은 놈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저런 나쁜 놈들에 대항해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이 좋은 한국과 미국을 보며 중국인들이 정신 좀 차리고 주변국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만 저의 긴 이야기를 마칠게요. 인상 깊었던 라이언은 지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라이언 씨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으신 것 같네요. 중국인 왕쥐양과 그 패거리들을 단숨에 입 다물게 해버리고 진짜 멋지십니다. 사연 보내주신 마이클 스펜서 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